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윤동주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동주는 대학을 다니면서 독특한 생활을 합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기도 하고 대학 캠퍼스를 떠나 하숙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단위였습니다. 1학년과 3학년 때는 대학 기숙사에서 지냈고 2학년과 4학년 때는 캠퍼스 밖으로 나가 하숙 생활을 했습니다. 1학년 때 윤동주는 기숙사에서 고향 친구 송몽규와 새로운 친구 강처중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윤동주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자신의 시를 편지에 써서 강처중에게 보냈고 그 시들이 윤동주의 유작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윤동주는 강처중과 깊은 교우 관계를 맺습니다. 용정에서 자랐던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재능이 넘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윤동주처럼 이미 잡지에 자신들의 글을 발표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판소리 같은 민족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도 있었고 영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시간이 날 때마다 토론과 논쟁을 하며 윤동주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연희전문학교에서도 윤동주와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은 조선어 수업과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최연배의 우리말 본 수업과 손진태의 역사 강의는 가장 인기 있는 강의였습니다. 게다가 연희전문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기 때문에 서양 문화를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기독교와 서양 문화는 일본 문화와 반대되는 세력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중요한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대안책이었습니다. 윤동주가 만났던 선생들 중에서 윤동주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선생은 이향하 교수였습니다. 이향하 교수는 영시를 전공한 영문학자였습니다. 평안남도 출신으로 도쿄 제국대학과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1934년부터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직접 필사해서 만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3권 중 1권을 이향하 교수에게 증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윤동주는 이향하 교수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학 첫 해에 윤동주는 캠퍼스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학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2학년이 되자 윤동주는 자신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윤동주의 대학 2학년은 윤동주가 처음으로 사회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온 윤동주는 혼자 하숙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송몽규와 함께 하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몽규가 서울로 유학 온 친척과 함께 하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홀로 하숙 생활을 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동주가 그 당시 쓴 에세이로 추측을 하건대 윤동주는 작가라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윤동주는 이 시기에 북아현동과 서소문에서 하숙 생활을 합니다. 당시 북아현동은 작가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가 존경에 맞지 않던 정지용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고향 선배 라사행과 함께 정지용을 방문했었습니다. 라사행의 기억으로는 윤동주와 함께 정지용을 방문했고 그와 함께 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지용은 윤동주와 만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유명한 시인이었던 정지용이 자신을 방문했던 수많은 손님과 학생들을 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는 2학년 1학기 시기에는 시를 쓰는 것보다 이전에 썼던 시들을 발표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중학교 때와 같이 신문사나 잡지에 시를 투고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시를 발표합니다. 조선일보 학생란에 3편을 발표하였고 소년이란 잡지에 이전에 썼던 동시 산울림을 발표했습니다. 산울림을 발표하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윤석준과 직접 만났고 생애 처음으로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윤동주는 6편 정도의 시를 썼을 뿐 활발하게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6편 중 4편도 9월이 돼서야 집필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윤동주는 절필합니다. 오랜 동안 글을 쓰지 않게 됩니다. 윤동주는 자신의 속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 당시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가 쓴 시를 통해 추측할 뿐입니다. 그가 절필을 하기 전에 쓴 것으로 알려진 그의 시 자화상은 그 당시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우물로 가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하늘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구름이 흐르는 배경 가운데 한 사나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미워했다가 다시 가여워하는 심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자화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윤동주가 절필을 시작한 1939년 9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36년 9월 유럽에서 드디어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중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이기기를 바랬겠지만 상황은 반대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군대는 연전 연패 중이었고 중국 대륙의 3분의 1이 일본에게 점령됩니다. 언론은 일본의 승전 소식을 과장해서 보도했으며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의 그림자는 짙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지식인들의 전향과 친일 행각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누가 더 화려하게 친일을 하는지 경쟁을 하는 듯 했습니다. 10월에는 친일 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가 발족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창씨 개명 명령이 공포됩니다. 조선 사람은 다음 해인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같은 달 11월에 최린, 이광수, 윤덕영 등 한국 지도자급 인사들이 단체로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신사에서 한일 합방 공로자들을 기리는 감사 위령제를 올리는 행각을 벌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20대 청년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로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존경하고 그들을 닮으려 했던 한국의 지도층 인물들이 권력에 굴복하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민족 정신을 버리는 것을 봐야 했던 젊은이들의 심정은 심히 참담했을 것입니다. 1939년이 이랬는데 다음 해인 1940년은 사회 분위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연희 전문 학교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폐지되고 일본학으로 대치됩니다. 이제 윤동주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조선어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서구 세력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영미 작가와 학자들이 쓴 서적마저 도서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해 2월 11일부터 창씨 개명이 시작됩니다. 2월부터 시작된 창씨 개명은 9월 20일이 되자 전 국민의 79.3%가 창씨 개명을 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거의 80%가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친일 인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일본 이름을 자랑하며 앞장섰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당국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든지 사회 혜택에서 제외한다든지 배급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윤동주 집안과 송몽규 집안도 그때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윤동주와 송몽규는 창씨 개명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창씨 개명을 한 것은
연전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 전까지 두 사람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모든 정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인이 감성이 가득한 서정시를 쓴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젊은이들이 마음 편하게 공부하며 젊음을 즐기기에는 시대는 너무 암울했습니다. 물론 나라의 상황에 고개를 돌린 채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진력했던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윤동주는 종교적으로도 많이 흔들립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방학 때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볼 때 윤동주가 예전처럼 기도를 잘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대표 기도를 하는 윤동주의 기도가 이전과 달리 시원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인 윤하연 장로도 윤동주의 상황을 눈치채고는 기도는 신앙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윤동주에게 신앙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윤동주가 글을 쓰지 않았던 시기는 꽤 길었습니다. 1939년 9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1년 2개월가량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1940년 내내 시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동주가 글을 쓸 수 없었던 1940년은 그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윤동주가 다시 학교 기숙사로 들어온 해입니다. 이해 윤동주는 신입생으로 들어온 2년 후배 정병욱을 만나게 되고 둘은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둘이 만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윤동주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병욱의 회고록에 의하면 4월 어느 날 아침 정병욱이 묵고 있는 기숙사 다락방에 윤동주가 불쑥 찾아왔다고 합니다. 윤동주의 손에는 정병욱이 기고한 글이 실린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정병욱에게 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와 같이 산보라도 나가실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윤동주는 후배인 정병욱의 글을 보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정병욱도 중학교 때부터 윤동주의 글을 읽고 윤동주를 흠모하고 있었던 터라 자랑스럽게 윤동주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윤동주는 학년으로는 정병욱의 2년 선배이지만 나이로는 5살 위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윤동주는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항상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병욱은 이전에 윤동주가 알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윤동주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반도 북쪽 사람이었던 것과 달리 정병욱은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고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광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재학 당시 정병욱의 집은 광양에 있었습니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정병욱은 다음 해인 1941년 윤동주와 함께 기숙사를 나와 하숙 생활을 합니다. 또한 윤동주가 자신의 시집 필사본 3권 중 한 권을 정병욱에게 선사합니다. 다른 2권은 이양하 선생과 윤동주 본인이 가지고 있었으나 사라져 버렸고 정병욱이 보관하던 필사본만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1940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선사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제 서양 기독교도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점점 서양 국가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전쟁의 기운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고향 선배 라사행이 체포되어 한 달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10월에는 아예 감리교 신학교가 폐교됩니다. 서양 기독교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조선인들에게는 하나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1940년 가을부터 서양 각국은 자국민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권고를 합니다. 많은 선교사와 교육자 등이 귀국행 배에 오릅니다. 이 해부터 기독교계는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버티는 교파와 교회가 많았지만 이 해부터 하나 둘씩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윤동주의 신앙이 흔들린 것도 이런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1940년 가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전 세계의 정세가 위험천만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6월 유럽 전선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일본이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즉 서방연합국의 반대편에 선 것입니다. 일본은 같은 달 베트남으로 진군해서 그동안 프랑스가 점령했던 지역에 무혈 입성합니다. 프랑스가 사라졌으니 동맹국인 일본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아시아 침공을 과연 미국이 막을 것인가 놔둘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같은 달 9월 중국 중경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조선 젊은이들은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소식만 들었을 것이고 그런 일본 제국에 굴종하는 기성세대들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지던 1940년 겨울 그해 12월부터 윤동주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는 예전의 시와 달랐습니다. 이전보다 강렬해지고 이전보다 날카로워지고 이전보다 다양해졌습니다. 그의 고민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시는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만든 시입니다. 윤동주가 사용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원래 구절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입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구절을 8번 반복한 후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는 구절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결말입니다. 이 시의 원고가 남아있는데 윤동주가 수정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원고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8번 반복한 후에 상반되는 2개의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슬플 것이요 이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입니다. 아마 윤동주가 이 2개의 문장을 놓고 갈등한 듯합니다. 결국 윤동주는 이 2 문장을 모두 지운 후 새로운 문장을 씁니다.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8번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외친 후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마지막으로 오래라는 단어를 지우고 영원히로 고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절망적인 마지막 행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아마 윤동주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희망적인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아니면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슬픔을 선택한지도 모릅니다. 이 시는 날짜가 쓰여 있지 않고 낱장 원고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모든 시에 날짜를 적었던 윤동주는 이 시에는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기에 발표할 시로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1940년 12월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윤동주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윤동주는 절필하기 전인 1939년 9월 슬픈 족속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연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짓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슬픈 몸집이라는 표현과 가는 허리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고난을 겪는 민족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지나 윤동주는 구체적으로 보다 확실한 단어로 세상을 표현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라고 말입니다. 절필 후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1940년 12월에 쓴 병원이란 시를 보겠습니다. 산문시 같은 형식인데 이 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시인은 이제 시대를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게 되었고, 시대의 모순을 지적하게 되었고, 시대에 필요한 성찰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가 대학교 1학년 때 쓴 밝은 분위기의 시 새로운 길과 절필 전에 쓴 슬픈 족속, 그리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쓴 팔복을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시인의 성장 과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병원이라는 시 일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병원이란 개념은 그 당시 윤동주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윤동주가 대학 시절 만든 필사본 시집의 제목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집의 제목은 병원이었습니다. 윤동주는 그 당시 상황을 모두가 병이 든 사회라고 보았고 모두가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시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아픔을 약화시키는,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윤동주에게 다음 해인 1941년은 더욱 가혹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조선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